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흔히들 정치는 보여주는 행위라고 말들 합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정치에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진심이든 아니든 보여주거나 말을 해야만 자신이 최소한도 상대방의 의견 혹은 여론을 수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한일 수교 50주년에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호 50주년의 테마는 함께 열자, 새로운 미래를이며 우리는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이 지난 50년간의 우호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한 아베의 언급. 이것은 축사에서 미래를 유독 강조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피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언급인데요. 과연 본심은 아니더라도 가식적으로나마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과거 50년 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베 총리의 시계는 50년 전까지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거죠? 네,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20일 기준으로 메르스 확진자는 172명으로 늘었고요. 예. 사망자도 2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일단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 14일을 훨씬 넘겨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확인이 됐는데 무려 2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171번 환자가요.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점은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가 14번 환자에게서 옮긴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최대 잠복기라는 14일은 훌쩍 넘어서 9일이 더 지난 시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격리 해제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예? 네. 그러니까 격리 해제되고 나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경우도 이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런 예. 경우도 이제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9일이 지나서 14일 플러스 9일이 지난 23일 만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격리가 해제된 사람의 나중에 확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공개된 172번 환자인데요. 이 대전 대천병원 간병인으로 지난 13일 자가격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지난 15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격리 해제 이후에 발병한 첫살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당국의 설명이 재밌습니다. 이 격리 기간을 세는데 착오가 있었다라는 게 설명인데요. 또다시 헛발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이거 우리 방송도 안 들으시는 모양이네. 네. 아니 우리 방송이 지금 아침 방송에서 네. 2위 안에 들어가는 방송인데 네.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격리 기간을 세는데 착오가 있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거를 자꾸 이 안에 끼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모든 어떤 그 편견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앤 상태에서 그것만은 바라보면 사실은 조금 더 현실 사실에 가까워질 수가 있거든요. 좀 이게 답답하네. 좀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14일이라는 그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착오가 있었다고 근데 설명을 한 건지 맞아요. 이건 참 애매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좀 모든 틀을 좀 벗어나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가정이나 이런 거 없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명분과 실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 한일 간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본에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우리 윤병세 외교장관이 대독한 메시지였는데요. 이 자리에 직접 참석했던 아베 총리는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면서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명분도 실리도 찾지 못한 채 어떤 정치적 돌파구를 위한 행보다 이렇게 비판이 있는 반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데 네, 너무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제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이기만 한 거죠. 그렇죠. 이 미래라는 것이 현재 없는 미래는 없고 과거 없는 현재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땐 과거에 대한 것이 사실 모든 것의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네. 미래만 맨날 얘기하면 그런 미래는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예? 이거 참 정말 답답하네요. 과거에 대한 거의 망각증 수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예. 예. 자, 다음 헤드라인 얘기해 보죠. 여당 찍고 야당입니다. 여당 찍고 야당. 네. 올 것이 왔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예. 이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과 관련해서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전 공동대표 그리고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인 신분인데 검찰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당연히 야당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는 성 전 회장의 죽음으로써 알리고자 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과 대선자금의 진실이라고 주장했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 취임 직후에 벌어진 공안 통치의 시작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예. 어쨌든 김한길 의원의 소환. 근데 소환이라는 거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소환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곧바로 이 소환이라는 것이 죄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닌데 단지 이제 소환이 됐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옴으로써 특히 이제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상징성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징성 있는 인물을 소환한다라는 그것이 당내 역학관계에서는 네.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사실 전 좀 주목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사무총장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김한길 의원의 소환 이 보도가 비노 진영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한길 전 공동대표 측은 일단 근거도 없이 망신주기 수사다 예. 또 반발을 하고 있죠. 억울할 수 보니까는요.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거죠? 또다시 노무현입니다. 이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8명 가운데 이 홍준표 지사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대신에 참여정부 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건평 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노 씨가 성 전 회장 측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실 수사에 더해서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 수사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동안 그 특사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논란이 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사 관련해서 네, 의혹이 제기된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말들이 많았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특사 문제도 좀 깔끔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다음 헤드라인. 지각입니다. 지각. 네. 지각. 이 요즘- 지각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네, 단어예요. 사실은. 지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아니 우리 아침에 네. 갑자기 일어나서 시계 볼 때 없어요? 저 새벽에 한 3번씩 깹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지각할까 봐 두려워서 지각할까 그러는 봐. 건데 네. 그 지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 모양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예. 일단
미안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얘긴데요. 어제 메르스 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어제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범국가적인 비상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이 자리에서 추경은 물론이고 이 세제 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야, 진짜 행동이 빠르네. 막 빛의 속도네요. 빛의 속도. 네? 이 뭐 메르스 시작은 한 달이 넘었고 또 가뭄도 시간이 꽤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대통령 뒷북도 문제지만 야당 뒷북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유 그냥. 근데 저도 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정치라는 건 보여주는 것, 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메르스 전국이라는 것이 사실 본인들한테 그렇게 막 타격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좀 국민의힘과 함께 나가면서 이 잘 헤쳐나갔으면 더 좋아 이 본인의 입지들이 높아졌을 네. 텐데 박원순 시장은 보였는데 문재인 대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랬었죠. 이제 네. 본인들도 이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그 어떤 역풍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고민을 시점에 하다가 지금 얘기했는데 그래도 좀 글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죠. 네. 예. 아니 근데 노력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취지는 예. 좋습니다. 예, 네. 노력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도 어제 이걸 보고서, 이야, 정말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렇게 행동이 빠르구나. 예. 네. 국민들이 희망을 팍팍 갖죠. 예. 다른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네, 없던 일로 하자입니다. 없던 일로 하자. 네, 예. 그 북한 얘기인데요. 예. 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광주 이 대회에 북한이 불참을 통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지난 19일 이 조직위 측에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예. 불참 이유를 들어보니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서울에 개설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똑똑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오늘 북한 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개소식을 갔는데 예상대로 정치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북한의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북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유엔 네. 북한 인권 사무소 네. 이거 개설 문제도 있고 메르스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사실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7시 27분 03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사고 소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 길 창동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5분 전쯤에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한천교부터 창동교 지나는데 정체가 되는 상황이고 도심 쪽으로도 창동교부터 성동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 진안 지점 하위 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사고 차량 모두 갓길로 치워진 상태지만 가양대교부터 원효대교 지날 때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다시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공항 쪽으로도 밀리고 있는데요.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 다시 반포대교 부근 일대로 주춤합니다. 이 밖에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 부근,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 부근에서만 주춤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국회대로가 여의도 진입하는 길 신월에서 영등포 구청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 방문 직방.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정치권에서는 사정치민주연합에 관한 일정이 많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이끄는 그 사정치민주연합 혁신위 있죠. 여기서 1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또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을 이끌 당 사무총장을 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꾸준히 제기되던 호남신당론 역시 오늘 이런 움직임과 연관돼서 파악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복잡한 야권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정대철 상임고문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우리 정 고문님을 예전에 한번 그 식당에서 뵌 적이 있어요. 장충동 냉면집에서 제가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지역구였죠, 옛날에. 예. 거기 자주 가시고 냉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자주 갑니다. 예. 거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새. 근데 냉면 어떻게 천정배 의원하고도 맛있게 잘 드셨어요? 그 이제 이철 의원 초청 모임에 천정배 의원이 손님으로 한번 참석해서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저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할 부분이 많던가요? 그 천정배 의원이 아주 조심스럽고 예. 말을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한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보궐선거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호남 여론 이것이 이미 이 새정치민주연합 갖고는 총선이나 대선에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도 구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조금 두고 보다가 자기가 표현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신당에도 나와야 되겠다는 말을 의지를 표명하더라고요. 그래 당장 하는 거냐 그랬더니 좀 두고 보겠다 이제 그러더만요. 예. 근데 지금 혁신위 구성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혁신위에서 이제 본인들이 할 과제를 딱 꼽았는데 거기 공천 민주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공천의 민주화라면은 우리가 상향식 공천, 하향식 공천 할 때 상향식 공천을 먼저 떠오르는데 만약 상향식 공천으로 했을 때에는요. 그런 식으로 혁신을 한다고 얘기했을 땐 사무총장을 누구로 한다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무총장 아무리 상향식 공천으로 해서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하고 생각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의 전체 당을 이끌고 가고 방향을 정하고 당 개혁하는데도 사무총장의 역할이 특별히 간단치는 않고 중요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는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을 꼭 시키고 싶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예,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고 최재성 의원도 훌륭하신 분이죠. 예, 진짜. 비주류에서는 그분은 컬러가 독특하고 강한 분이 되나서 제일 피하고 싶어 한다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시키면 지금 통합과 화합 이런 정치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가야 될까 의심스럽다라고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저는 그 후에 제 정치를 관둔 이후에 나오신 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여하간 비주류 소위 말하는 비주류 쪽에서는
그분만은 안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구나 하고 좀. 근데 뭐 찬성 반대는 누구를 두고든 다 있게 마련인데 제가 네, 궁금한 거는 문재인 대표는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물론 최재성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경우에도 그렇게 반대가 있으면 사실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 지금 이렇게 밀어붙인 것 어려운 같아요. 상황 속에서는 더군다나 또 이제 소위 주류 비주류 어떤 의미에서는 뭐 친노니 그거 적당치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운동권적 강경파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예. 것이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누차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도 우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으로 가는 것이 이제 민주당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에 지금 가야 될 이념적 적향이라고 보는데 예. 여기에서도 그 사무총장 되신 분들도 그 강경파적 운동권으로 또 보여진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 멤버들이 그쪽으로 가고 혁신이도 또 그런 쪽이란 말씀입니다. 색깔이 좀 많이 강하다 이런 그래서 평가가 이 있죠. 걱정스러운 데다가 걱정스러운 것을 하나 더 얹혀놓은 와서는 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데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새정치민주연합이 아까 말씀드린 중도 개혁 정당으로 가고 또 청년도 중요하지만 데모그래픽 분포 그러니까 인구 분포가 유권자에서의 연로한 분들이 많아지고 청소년 20, 30대가 대단히 적어지고 58%의 20대, 30대가 지금 38, 35로 내려앉았습니다. 예, 예. 23%의 50대, 60대가 지금 42, 45로 올라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장년층, 노년층에 대해서 크게 방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건 뭐 과학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새정치 자꾸 민주당이라고 죄송합니다만은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거의 이름 바꾼다 그러는데 안 바꾸네요. 예. 이렇게 살아나고 뭔가 하려면 여기다가 방점을 두는 장년층, 노년층과 함께 가는 정당으로의 모습으로 또 그들의 중요한 이슈들을 또 그들의 성향을 따라가는 정당으로 돼야만 우리가 집권하고 예. 또 각종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분위기 예를 들면 강행을 했을 경우에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은 비노들은 반발이 상당할 것 같고 아이고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좀 타협해서 이것도 좀 해봐라 좀 이러고 있는데 뭐 그게 잘 말을 듣지 않고 특별히 하여간 이건 문 대표가 더더군다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 보궐선거의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현 지도부에 대한 거부, 민주당에 대한 대단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그 비주류라고 그럴까 지금 자기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더 높이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을 높이 사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참 걱정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지금 같은 상황 때문에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더 주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여하간 이게 이거 잘 해야 이런 것이 신당이 잘 나오지 않죠. 이렇게 되면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방향으로 갈까봐 아주 좀 제가 이렇게 자꾸 예언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안 가도록 그리고 또 당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서로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요 비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 협공을 당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혁신위원회에서도 지금 물갈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사무총장도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됐을 경우엔 야 이거는 진짜 이건 협공당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선 버티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하간 이런 거 당신의 의지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람 노름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오늘 어떻게 발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건 의견을 그렇게 크게 충돌이 없는
분으로 또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뭐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건 문재인 대표가 자신이 고집하는 사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그렇게 여기서 고집할 일이 아닌데 이쪽에 또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양축인데 거기도 제가 지상을 통해서 직접은 요새 안 만나봤습니다만은 대단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에 임명하면 뭐 자기 위치도 어떻게 바꾸고 뭐 했다 뭐 이런 소리까지도 얼핏 들리는데 정확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좀 잘 고려해서 분란이 덜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만약에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에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네. 지금 대표님이 보실 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동요하는 의원들이 숫자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호남에서 만들면 첫째 호남에 아마 지금 거기서도 좀 요즘 때도 보니까 내가 슬쩍 이렇게 말을 이렇게 보니까 그 전직 의원 중에서 이철, 염동연, 홍기훈 뭐 이런 의원들이고 또 이철 대표께서는 탈당하셨죠? 박 의원 광주의 박 의원하고 박주선 의원이요? 박 의원이 누굽니까? 박주선 의원. 예. 그렇게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10월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박주선 의원의 구역인 동구에 구청장 선거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그 구청장 선거가 있으리라고 지금 보는데 거기서 이제 또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서 거기서 또 이분들이 이겨놓으면요. 그러면 광주, 전남, 전북이 이거 다음 선거에도 비슷하다, 총선에서 비슷하다 그러면 흔들리죠. 여기서 같이 하자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싶어들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선거에 그렇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의원들이 특별히 호남 한 20몇 명의 의원들이 지금 새로운 신당 내지는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대표님이 광주 동구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예.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거기 구청장님 아마 제가 알기로 얼핏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 선거가 10월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그렇게 보도가 되네요. 재보선 빠르면 10월 재보선 전망 2월 11일 날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성완종 리스트가 끝난 줄 알았는데 수사가 여기에 김한길 의원 물론 참고인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소환된다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의 소환 통보가 느려진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사와 관련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죠. 노건평 씨도 소환 조사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금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거로 보여집니다만은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수사로 보여집니다. 이름이 밝혀지고 액수까지 밝혀진 8명에 대해서는 2분만 하고 나머지들은 무슨 서면 조사를 했는지 뭘 조사했는지 용두사미로 없어지면서 야당 전 대표하고 또 이렇게 맞추기식으로 이인재 의원을 갖다 놓은 거 아닌 건가. 아직도 그 액수까지 밝히고 돌아가신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한 결말이 나지 않으면서 여기다 이렇게 이것을 하는 것은 무슨 참고인 조사라고 합니다만은 참고인 하다가는 다시 또 피의자로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야간 그것들 다 떠나서 인상은 이거 검찰이 뭔가 균형 감각이 조금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게 철저히 8명 조사도 안 하고 거꾸로 지금 여당 성완종 의원이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 내 주로 할 건데 야당하고 좀 가까웠던 사람을
뛰어넣어서 이걸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닌 건가 이런 인상을 좀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거 아주 우려돼서 저는 이거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면 이거 야당이 더군다나 지금 여야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될 상황 속에서 이거로 전 대표를 이렇게 놓으면 야당들이 맞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내 역학 관계도 실제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요?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비노 측에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쪽에서 이거 한 사람들은 다 또 무슨 서면 조사나 조사하는 동하는 동하고 여기서 이걸 갖다 확전이라면 우습겠습니다만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정치 상황으로 보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대철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용환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정부가 최근에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7월, 9월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그죠? 이거 깎아주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거죠. 근데 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한 모양이에요. 아니 뭐 어쨌든 깎아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내려가면 뭐 다들 환영을 하지만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러는지 정부 측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찜찜한 뒷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에 원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전기, 가스 등 이 공공요금 절감 반영하라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묵묵부답이었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하 요인도 있지만 인상 요인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갑자기 전격적으로 인하를 한 겁니다. 이걸 다른 사례로 뒤집어서 보면요. 왜 지난해 말부터 초과 생산한 쌀 7만 7천 톤 수매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4월 보궐선거 그리고 며칠 앞두고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통해서 적극 결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기요금 할인도 내년 총선에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네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내년 총선까지 우리 또 금방 잊어먹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사건 아니면 그 한 사안이 2개월 가기 힘듭니다. 전 기억할게요. 아유, 최영 평론가께서 기억하시겠죠. 예. 그리고 사만금이 한중 FTA 산업단지 지역으로 단독 선정됐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중 FTA 산업단지는 이 한중 FTA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산업단지이자 산업단지의 이 설립, 운영, 개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 입주 기업에 대한 세부적 지원 사항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은 양국 고위급을 수석 대표라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중 논의를 시작해서 확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2017년에 조성이 완료되는 이 새만금 산업용지 1, 2공구를 이제 한중 FTA 산업단지 선도 사업 지역으로 지정해서 단지 조성, 투자 유치 여기 집중한다고 하고요. 이 추이에 따라서 추가 지정 여부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인데. 그 미국계 헤지펀드하고 싸우고 있는 삼성물산 말이에요. 엘리엇의 증거 문서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뒤집어지면 그러니까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서류를 변조해서 제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이 민사합의부에 합병 관련 보고서 서증 원본 제출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삼성이 이제 제출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은 엘리엇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가치 분석 보고서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영회계법인이 일반 투자 용도로 제공한 초안 상태의 보고서를 엘리엇이 무단 변조해서 증거로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이 삼성의 이런 움직임은 엘리엇과 법리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앞서서
엘리엇 측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되고요. 만약에 삼성물산 이야기대로 된다면은 엘리엇은 이번 그 재판에서는 완전히 뭐랄까 좀 심한 말로 꽝되는 거죠. 그 엘리엇은 보고서와 관련돼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한다라고 밝혔는데 그 뒤에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 지상파 방송사하고 모바일 인터넷 TV, 모바일 IPTV라고 그러죠? 이 사업자 협상이 결렬이 돼서 모바일 IPTV에선 지상파 못 보죠, 이제. 지금 못 보고 있죠. 이제 지금 못 블랙아웃 보죠. 돼버린 건데요. 그런데 현재 이들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 콘텐츠 공급 중단 사태가 이게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올해 4월 IPTV 3사의 모바일 IP 가입자당 3,900원 요구했는데 채널을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인 동시에 콘텐츠 사업자죠.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중단하면 제대로 돈 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반면 SK 브로드밴드 등 이쪽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협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